네, 여러분, 7주차 수업을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배우는 범위까지, 여러분 중간고사 시험 범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양이 많을 수도 있지만, 제가 좀 걸러내겠습니다. 그래서 필요 없는 부분은 하지 말라고. 그냥 개념 설명 정도 드리는 것들은 그렇게 하고, 나머지 것들은 좀 중요한 것들은 이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래요, 여러분. 오늘 7주차인데, 우리 저번 시간처럼 복습을 좀 하고, 오늘 수업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오늘 배울 내용이고요.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던 거 있죠? 네. 자, 저번 시간에 우리 이제 부동산 거래와 손해배상에 대해서 배웠는데, 이 부동산 매매 계약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계약 중에서 두 가지 배웠죠? 매매하고 임대차. 이 부동산을 매매 계약한다는 말은 이 토지와 그 정착물, 건물을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전을 하기 위해서는 계약이 있어야 되고 등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 최종적인 목표가 등기가 있어야지만 소유권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팔았을 때 이렇게 채권행위와 물권행위가 소멸되는 것들, 뭐 이런 것들 여러분 읽어보시고 중요한 건 이런 거죠. 매매 계약과 등기가 있어야 된다. 물권 변동에는 이제 두 가지 방법인데 의사표시 계약 같은 거에서 등기가 되고 법률의 규정에 따라서 상속, 공영징수 이런 것들은 이제 등기가 안 돼도 되는데 제3자에게 팔기 위해서 처분하기 위해서는 등기가 필요하다. 그다음 물건은 이제 이런 이제 특징이 있다. 이거 좀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이제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다음 동사는 부동산 이외의 것을 말하고 있고 얘는 이제 등기가 아니라 인도를 한다. 자, 이렇게 계약과 등기가 필요한데 이제 먼저 부동산 매매 계약은 어떻게 해요? 계약서 작성이 아니라 합의하고 합의했으면 성립한다. 이해됐습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추정되고 위약금은 손해배상액으로 추정된다. 이거 꼭 기억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추정하고 간두의 이야기를 이게 설명드렸죠. 이런 것들은 꼭 개념을 반드시 기억해야지. 우리 수업은 이제 법률과 일상생활이지만 이제 일상생활에 일어나는 모든 사례들을 여러분 이 기본으로 해서 이제 모든 법들 많이 배우죠. 뭐 헌법, 앞으로 민법, 직민법가 있고 상법, 형법,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노동법 이렇게 음, 일곱 가지 이렇게 중요한 법을 배우는데 이 기초적인 법학을 우리가 이제 알므로써 다른 여러분이 교양법학이나 이제 국가리더 전공 뭐 이렇게 전공 법학 전공을 들어도 이런 개념을 알고 듣는 거하고 모르고 듣는 거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거 알고 들었을 때 여러분이 공부하거나 여러분들이 이제 복습할 때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이해되셨죠? 요거 기억하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채무자가 돈을 지급하는데 채권자 주소해 준다. 그 이자는 목적물을 인도받은 날부터 지급된다. 그다음 서로 동시이행 관계가 있다. 채무 불이행 방법은 이런 방법들이 있다. 앞에서 설명드렸죠? 그다음에 등기를 하는데 이 매매로 인해서 물건의 득실 변경은 등기한다고 했죠. 그다음에 이 등기를 하면 권리가 변동돼요. A에서 B로 순위가 1순위, 2순위, 대항력 우리 배웠죠? 이건 다른 사람에게 내 거라고 주장할 수 있는 효력, 대항력. 추정력은 어, 일단 등기가 되어 있으면 이 사람 소유라고 우리가 믿어요. 그렇죠? 98%.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남의 이름을 몰래 기입했고 위조를 했다. 이랬을 때는 그 추정이 깨지겠죠. 그래서 이제 등기에도 추정력이 있는 거. 가등기 같은 경우는 이제 임시 가짜를 씁니다. 그래서 가등기는 이 뭐 여기서 말하는 권리 변동, 순위 약정, 대항력, 추정력이 없고 그냥 순위를 보존하는 거. 자, 그래서 부동산 등기는 표제부, 갑구, 을구가 있는데 이 갑구가 소유권에 관한 등기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1번 이제 보존 등기 최초가 갑이 있는데 이제 얘가 돈을 빌렸어요, 을에게. 그리고 돈을 안 갚으면 내가 이제 본등기를 한다 이렇게 했는데 이런 상황에서 또 갑이 을에게 소유권을 넘겼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돈을 안 갚았기 때문에 가등기에서 본등기를 하면 2번 순위가 2번이었잖아. 그래서 을이 다시 소유권을 찾게 되고 그럼 병은 어떻게 되는 거야? 소유권을 잃어버려요. 그럼 이렇게 가등기가 되어 있는 걸 사야 된다, 말아야 된다. 사면 안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다음에 소유권 이외의 을구에는 근저당권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보세요. 상속, 공영징수 이런 것들은 등기하지 않아도 되지만 처분하기 위해서는 등기하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부동산 이중 매매 보시면, 유효한 법률 행위가 되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제1 매수인에게 3억을 팔고, 제2 매수인에게 6억을 팔고, A는 B에게, 계약금 2배를 주고 배상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중 매매 자체가 유효해요. 그런데 C가 이 적극 배임에 가담하거나 이 사람을 꼬드겼다. 그래서 이렇게 했다. 이때는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럼 B의 구제 수단이 있을까? 이렇게 했을 때, 이게 무효일 때, B의 구제 수단의 말은 이 유효가 아니라 무효일 때. 음. 구제 수단이 있을까요? 당연히 있겠죠. A에게 손해배상 청구하거나 등기 청구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근데 C에는 못해. C는 이둘 사이는 아무런 관계가 없잖아요. 그래서 즉, B, C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예, 없다. 이 말입니다. 자, 명의신탁은 이름을 맡기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 실명법에 따라서 명의신탁 약정이나 따라서 등기에 의해서 부동산 관한 물권 등록은 무효가 됩니다. 그러니까 명의신탁 자체가 무효다. 그래서 A, 명의신탁자, 명의를 부탁하는 사람이고, 그다음에 부탁하는 사람, 맡기는 사람, 부탁받는 사람. 그러니까 내 이거 신탁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이거 내 이름으로 하기 그러니까 네 이름으로 좀 해달라. B 이름으로. 그래서 원래 A가 B와 명의신탁을 하고 B 명의로 등기하면 이건 반드시 무효가 됩니다. 명의신탁은 무효예요. 근데 예외적으로 이 부동산에 관한 물건을 취득하기 위해서 취득행 계약에서 이 수탁자 이제 명의를 받는 사람이 B가 그 일방에 대해서 또 매도인 또는 매수인이 되고 그러니까 매도인으로서 네가 좀 네 이름을 빌리자. 네가 매수인으로서 네가 좀 사달라.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래서 그 타방을 그 제3자하고 명의 신탁을 했을 때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경우 선일 때는 유효이다 이 말. 알았죠? 여기까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선의와 요 알기는 이런 개념이 있으니까 이거 좀 알아두시면 돼요. 어떤 사정을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 요게 큰 차이점입니다. 이걸 선의와 알기로 보고 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 임대차, 이게 계약은 그렇고, 부동산 임대차에서 이 전세와 전세권은 하나가 땅 차이다. 얘는 물권이고 등기를 하죠. 얘는 등기가 안 돼요. 모든 사람에게 전세권을 주장할 수 있어 대항력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주장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전세는 우리가 임대차가 보통 전세예요. 임대차. 그래서 얘는 임대차. 그래서 얘는 이 등기가 안 되기 때문에 전세를 물권화시키는 거야. 등기처럼 어떻게 하냐? 요렇게. 이러면 이제 그 다음 날부터 그 다, 전입신고 한 날이 아니라, 이사 한 날이 아니라, 요 동시에 다 하고 그 다음날부터 하면 등기와 같은 효력이 주는 거예요. 알았죠? 그리고 이제 확정 일자를 받으면, 보증금에 대해서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거. 그래서 제가 집주인 A가 전세 계약을 했어요. 전세 계약. 그럼 임대차 계약이죠. 보증금 1억에 월 72년간 했습니다. 세입자는 누구냐? 세입자, B죠. B와. 그 주택임대차 계약을 합니다. 채권 당사자 사이에만 효력가 있습니다. A와 B. 임대차는 채권이기 때문에. 그런데 A가 이 집을 C에게 매매했어요. 그럼 등기가 이제 C에게 넘어왔죠? 그럼 C하고 이런 경우 C가 B에게 방을 비워달라 할 수 있냐?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왜? B와 C는 아무 관계가 없었기 때문에. 그 주택임대차는 채권계약 당사자 사이에 결국 C와 B는 아무런 관계 없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럼 이것들을 물권화 시켜야 된다 이 말이에요. 등기처럼 모든 사람에게 효과를 주할 수 있는 것처럼. 만약 집주인 A가 전세 계약 보증금을 1억으로 하고 월 질서만 한 이렇게 2년에 이 세입자를 했죠. 요거 위에 똑같은 거 이렇게 하고 세입자 필요하고 조건으로 전세 계약과 이제 이런 조건으로 똑같은 조건으로 뭐야? 전세권 설정 계약이에요. 전세권 설정 계약과 이제 등기를 하였다면 이제 물건은 무조건 계약하고 아까 이제 등기 안 됐죠. 그러면 C는 B에게 집을 비워달라고 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왜 그러냐? 이 물건이기 때문에 물건은 모든 사람에게 전세권을 주장할 수 있죠. 그렇게 된 겁니다. 결론. 전세는 채권이기 때문에 등기를 못해요. 그래서 등기와 같은 효력을
주는 것이 대항력인데 대항력을 구하면 시에게 대항할 수 있고 집을 비워주지도 않아도 됩니다. 이해됐죠? 그래서 전세에서 대항력은 전입신과 주택을 인도한 그 다음 날, 이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 날 대항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을 우리가 다른 말로 이런 말을 씁니다. 이길이다. 이길. 예. 그 다음 날 또 이길 이런 말 썼을 때 같은 말을 알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임대차의 대항력은 어, 물건의 등기와 어, 같은 효력이 있다. 이해됐습니까? 네, 이렇게 여러분 공부하시면 됩니다. 이해됐죠? 네, 이렇게. 자, 그 다음 주택임대차 똑같아요. 주택을 인도받고 전신과 그 다음 날을 이길이라고 했습니다. 대항력은 등기와 같은 효력이 있다. 자, 그래서 이제 혹시 이제 확정일자 갖춘 임차인은 우선 변제권이 있다. 우선 변제권이 있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뭐 인연을 볼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다. 상가임대차는 인도와 사업자 등록을 한다. 그다음에 1년을 볼 수 있다. 자, 그다음에 손해배상 청구권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계약 책임에 따른 채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과 불법 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권이 있습니다. 이 손해배상 청구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서 배운 거는 우리 이제 이 불법 행위에 따라서 손해배상 책임을 이제 공부했습니다. 그 요건은 고의가실 책임능력 위법성 손해가 필요합니다. 손해배상의 방법은 금전이다. 원물배상 안 된다. 그다음에 자연인, 사람, 법인도 다 하고, 그다음에 재산상, 전신상까지 있다. 전신상 손해가 바로 위자료 같은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치료비와 일실이 손해배상, 위자료까지 다 할 수 있다. 뭐 적극손해는 치료비고요. 이제 일시수익이라면 이 사람 하루에 얼마를 버냐 이런 것들 말하고 있습니다. 뭐 가정주거 같은 것도 이제 계산이 되는 거죠. 그럼 정신적 손해는 위자료까지. 그다음에 10년, 3년이 있는데 성년일때까지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같은 것은 이런 것들은 특별히 어떻게 된다고요? 이 사람이 성년 때까지 이런 기간에 구애받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뭐 자동차 보험은 몰라야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 이제 간단하게 봤습니다. 그렇게 했던 내용들을 여러분 이제 계속 보시면 뭐가 중요한지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아셨죠? 그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이 공부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은 이제 이제 방법을 달리해서 이제 기업가 법에 대해서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좀 내용이 좀 많습니다. 내용이 많은데 여기서 이제 제가 이제 뭐 다 이제 시험을 내는 게 아니라 중요한 몇 가지만 좀 내겠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그 위주로 여러분 설명드릴게요. 자, 이제 우리 이제 기업가 법은 이제 상인, 이제 회사, 특히 이제 보험, 이제 상행위 중에서 이제 공중집계과 프랜차이즈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 상법이란 과목은 이제 아까 우리 배웠던 이제 민법 있죠. 우리가 이제 앞에서 배웠던 민법은 재산권하고 가족법이 있어요. 신분법. 그걸 민법이라 하고 요 재산에 관해서 이제 개인 간의 재산보다도 이제 우리가 그 재산을 이 재산을 많이 모아서 어떤 기업에서 영리를 추구하는 법인이 있죠. 이게 바로 상인입니다. 그 회사 같은 경우. 그래서 이런 회사 같은 경우에는 어떤 장사의 유형을 가지고 장사를 할 것인가 뭐 그런 것들을 상행이라 하고요. 그다음에 상인은 우리와 같은 자연인도 상인이 될 수 있고 덩치가 큰 회사도 상인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개념들을 좀 여러분이 이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상인의 개념은 뭐 실질적 간접, 형식적 관점이 있는데 이건 뭐 사실 여러분 몰라도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배우는 이제 상법에서는 우리 상법은 당연상인가 의제상인가 소상인으로 구별하고 기업 형태를 기준으로 개인 기업의 상인, 자연인 있고 공동기업의 상인, 법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업이 있으면 이제 회사가 이제 그 기업에는 이제 그 회사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그래서 기업에는 뭐 조합 회사도 있고 조합도 있고 여기는 이제 뭐가 있냐면 이제 회사 당연히 포함되고요. 조합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 회사보다는 이제 이런 기업이 큰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 회사의 입장, 우리 상법의 입장은 상인은 이렇게 있다고 여러분이 그냥 가볍게 이제 알고 계시고, 이제 상인인데 상인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자연인, 우리 같은 사람과 법인이 있습니다. 회사입니다. 그 자연인은 개인 상인이 되고 법인은 회사가 됩니다. 우리 삼성, LG, 애플, 현대자동차, 신세계, 이마트 등등등. 이게 전부 다 뭐야? 상인이에요. 회사죠. 예. 아, 그러면 상인은 자연인과 법인이 있다. 그러면 누가 상인이야? 근데 그러면 시장 가니까 어떤 사람들이 맨날 뭘 사고 팔고 사람을 재워주고 막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장사하는 사람의 주체를 먼저 정할 것인가? 아니면 뭐야? 장사하는 유형들을 보니까 뭘 지나게 자기네끼리 사고 팔고 재워주고 한다. 그래서 이 상행위의 개념을 먼저 정할 것인가. 그래서 상인의 개념을 정하고 이 사람들이 하는 거 보니까 아, 요런 거만 하네. 요걸 상행위라고. 아니면 상행위를 규정해놓고 사고 파는 걸 꼭 요런 사람들만 한다. 그래서 요런 사람들을 상인이라 한다. 그래서 상인의 개념과 상인의 개념이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상인과 상행위, 장사하는 유형은 우리 상법 22가지 전통적인 방법을 기본적 상행위라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 상행위가 뭐가 있냐면 우리가 좀 중요한 게 매매, 상인과 상인이 서로 사고 파는 거. 여러분 대리상 보세요. 우리 이제 휴대전화 같은 거, 예, 이렇게 휴대전화 같은 거, 이 휴대전화 어떻게 해요? 대리점에서 개통하잖아요. 그러면 중개상, 예, 우리 이제 브로커라고 그러죠? 이제 브로커. 예. 그다음에 이제 위탁매매사, 펀드 매니저, 그다음에 공중접객업, 식당, 목욕탕, 뭐 호텔, 모텔, 극장, 사우나 이런데 운송업, 뭐 택배, 창고, 우리 이사 갈 때, 그다음에 수출할 때 택배, 가맹상, 이게 뭐야? 프랜차이즈, 리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전통적으로 옛날부터 계속 지금까지 장사해온 유형이다 이 말입니다. 그 여러 가지 22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기본적 상행위가 중요한 것들이 요건데 우리 수업에서는 특히 우리 뭘 배우냐면 이제 공중접객업 가맹상, 이 프랜차이즈라는 거예요. 프랜차이즈. 그래서 우리 이 수업에는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프랜차이즈라죠. 프랜차이즈. 그래서 이제 이렇게 공부합니다. 상행위가 있는데 이 상행위가 옛날부터 전통적으로 22가지가 있다. 그 22가지는 기본적 상행이다. 기본적. 알았죠? 그래서 요것들은 우리가 옛날부터 이제 쭉 하기 때문에 요걸 업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을 우리가 상인이라 한다. 이렇게 기억했죠? 자,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상인에 관한 입법주의가 있는데 상인주의는 주관주의, 형식주의. 상인의 개념을 먼저 정하고 그 행위를 상행위로 한다. 이렇게 있고 아니면 상행위를 정하고 그 행위를 이렇게 우리는 정한다.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을 차원이 따라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상인의 종류가 되게 중요합니다. 상인은 이렇게 당연상인과 이렇게 의제상인이 있습니다. 의제 아까 들어봤죠? 그렇게 간주한다, 본다, 만들어준다 이렇게 하는 거야. 우리가 이제 전투에 나와가지고 이제 팔이 없으면 의족, 의수 이런 거 끼우잖아요. 그죠? 네,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상인의 종류는 당연상인 꼭 기억합니다. 이 당연상인이 되기 위한 요건들 자기 명의예요. 자기 명의. 자기 명의. 명의는 이름이 아니에요. 이름. 스스로 기속 주체가 누가 행하는지 문제 안 된다. 즉, 자기 계산은 경제적 기속 주체가 자기란 뜻이고, 여기서 명의란 말은 내 힘이 아니야. 의무를 내가 부담한다면 자기 명의고, 의무를, 권리와 의무를 타인이 부담한다면 타인 명의가 되는 거야. 이해 됐습니까? 잘 들어. 당연상인이 되기 위해서 첫 번째 요건은 자기 명의인데, 이 자기 명의는 권리, 의무의 기소 주체가 자기란 뜻이야. 자기 이름이 아니야. 이건 진짜 이름이 아니다. 이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기 이름이 아니야. 이거 이름이 아니라고. 그리고 이 명의에는 주무관청의 허가와는 관계가 없어요. 누구 이름으로 누구의 이름으로
누구의 이름으로 영업허가를 받는지 중요하지 않다 이 말입니다. 이거 꼭 기억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명의란 말은 권리와 의무를 내가 부담한다. 그랬을 때 자기 명의고 타인이 부담한다면 타인 명의. 여기서 요거는 그럼 자기 계산은 경제적 기속 주체가 자기야. 즉 경제적 이득을 내가 취하면 자기, 경제적 이익을 타인이 취한다면 타인 계산이야. 여기는 뭐 타인 계산도 아니고 타인 명의도 아니고 무조건 자기 명의여야 돼. 그래서 계산은 경제적 이익의 기속 주체, 이익의 주체가 나다. 나. 그럼 자기 계산. 이익의 주체가 타인이다. 타인 계산이 되는 거야. 이해됐죠? 그럼 여기에서는 뭐 타인 계산이든 자기 계산이든 자기 자기 계산, 타인 계산이든 타인 명의이든 음, 무조건 자기 명의여야 한다. 꼭 기억합니다. 그 다음에 46조의 기본적 상위 중에 하나를 해야 돼. 아니, 공동적격을 한다, 뭐 당구장을 한다 이렇게 하더라도 그렇죠? 그리고 영업성이어야 돼요. 영업성. 아, 자기 명의 기본적 상위 중에 하나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영업성 계속 반복적으로 하면 요걸 우리가 당연 상인이라 이해됐죠? 네. 그러면 꼭 이 22가지밖에 할 수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봐주는 게 또 있어. 뭐가 있냐? 설비, 점포기사 유산 설비로 상행위 이외의 영업을 한다면 점포기사 유산 설비를 갖추고 상행위, 기본적 상행위 이외에 다른 걸 할 수 있다. 이해됐죠? 네, 이런 상행도 우리가 설비 상행이라고 하고 설비를 갖췄기 때문에 그다음에 46조 이외의 그뭐 농업이나 우리 낙농업에서 우유, 치즈 만들어서 하는 그런 회사, 그다음에 뭐 배출을 해서 김치 공장 한다. 그런 것들은 전부 다 민사회사가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상인 여부의 문제는 먼저 당연 상인 여부의 문제, 상인인가 아닌가의 문제는 당연 상인이 되는가, 그 세 가지 요건을 갖추고 있느냐. 이게 안 돼. 그러면 의제 상인인가? 그럼 의제 상인도 안 돼. 그럼 상법상 상인이 아니다. 이해됐어? 무슨 말인지? 그럼 상법상 상인이 아니에요. 보세요. 이제 이게 예를 들어, 아주 제가 예를 들어놨는데, 지하철에서 A 아저씨가 우산을 팝니다. A가 상인일까요? 이게 상인은 상법상 상인을 말하고 있어요. 당연 상이니까 봐봐봐. 자기 명의 권리 의무를 한다. 자기가 권리와 의무를 그 좋아요. 기본적 상행위 이게는 속하지 않아요. 영업성 아저씨가 계속 할까요? 계속 반복적으로 할까요? 안 해요. 그래서 당연 상인이 아니야. 그럼 의계 상인, 설비 상인인가? 아니에요. 이 지하철이 자기 거야? 농업업을 목적으로 했어요? 장사 아니죠. 그럼 결론 이 사람은 상인이 아니야. 그럼 이 사람 상인 아니면 뭐야? 예, 상법상 상인이 아닌 우리가 일명 잡상인이라고 그러죠. 잡상인. 잡상인의 상품을 사지도 맙시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아, 자, 그러면 보세요. B가 가수원에서 사과를 재배하다가 집중호우로 사과 작물이 반 이상 낙상을 하였다. 떨어졌어. 그 트럭에 싣고 아파트 한 채 팔았어요. 이때 B가 상인일까? 당연 상인이냐? 자기 명의로 한다. 자기가 권리 의무 부담한다. 기본적 상인이 안 되지. 영업성? 아저씨 하루 먹고 지금 계속 했어? 안 돼, 안 돼, 안 돼. 의제상인 설립이 아니라 설비상인인가? 보통 아저씨가 뭐 트럭을 장사하는데서 의사는 그게 아니죠. 농업업을 목적 장사하냐? 아니죠. 아저씨는 떨어진 걸 이제 잠깐만 파는 거지. 의제상인도 아니야. 그럼 결론은 뭐야? 아저씨 상인이 아니야. 이 아저씨는 뭐야? 농부야, 농부. 그렇죠? 자, 그러면 난전이라는 말은 이제 어지러울 난자. 우리가 이제 갑판 데가 이렇게 있는데, 막 모서리에 팔고, 이제 재래시장 가면죠. 이제 자기 자리가 없기 때문에 막 그런 이제, 길 모퉁이에 파는 사람들은 난전에서 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야채를 파는 사람도 상인일까 했을 때, 당연 상인인가 먼저 따져야 돼요. 자기 명의로 하냐? 그렇지. 기본적 상인에는 그런 거 없어. 22가지. 영업성도 할머니가 허리 아프고 이러면 안 나와. 계속 반복적으로 안 해. 당연상의는 아니야. 설비상이니까 왜 설립을 했지? 설비상이니까 아니야. 농업업 아니야. 의대상도 아니야. 이 사람은 그냥 노점상. 이해됐죠? 네, 노점상이다. 노점상이다. 노점상. 그럼 네 번째 보시면 이제 이해되세요? 어떻게 되는지?
남편이 당장 운영합니다. 아내의 이름으로 구청에 허가를 받고 사업장에 등록했습니다. 상인은 누구일까요? 자, 보세요. 남편이 자기 명의로 기본적 상인이 영업성을 가기 때문에 남편이 상인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아다시피 아내의 이름으로 행정청에 허가를 받는 것은 상인이 되는 것에 문제가 되지 않은. 여기 했잖아. 여기 했잖아. 이름이 아니다고 이게. 그리고 중간청에 허가는 관계없다. 누구의 이름으로 영업허가를 받든지 중요하지 않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권리와 의무를 누가 부담하는지 이게 중요하다. 그래서 남편이 거의 하고 있어. 그럼 남편이 상인이 돼. 이해됐죠? 미성년자는 상인이 되는가? 미성년자는 사람이야, 사람이 아니야? 사람이지. 자연인은 언제부터냐면 개업 준비하면 됩니다. 그래서 미성년자가 된다, 안 된다? 상인이 된다. 이렇게. 그러면 소상인이 있는데 소상인은 회사가 아니지만 자본금 1,000만 원 미만 상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들은 뭐 이거는 좀 여러분에게 좀 깊이가 있어가지고 요거 알아두세요. 상호는 기업의 영업상 명칭인데 트레이드 네임, 삼성 F, 트레이드 마크, 갤럭시 22, 아직 뭐 23 나왔나? 23? 뭐 아이폰, 뭐 아이폰 14,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그게 상표예요. 뭐 지배인, 뭐 은행 지점장 이런 사람들 상업 등기는 이제 공시한다. 이거 왜 써놨지? 이거 지웁시다. 자, 여기까지 좀 알아두시고 상호는 자 그다음에 상인의 자격 꼭 기억합니다. 자연인은 자연인은 우리 사람 언제도 상인이 될까요, 여러분? 네, 태어나면서 이마에 상인 찍어요? 대단하죠? 아니에요. 개업 준비한 때, 이거 꼭 기억합니다. 판례가 개업 준비한 때부터 뭐가 된다? 네, 상인이 된다. 사람은. 그래서 아까 미성년자, 얘 사람이야, 사람이 아니야. 사람이지. 그럼 얘 언제부터 돼? 영업 준비부터 하면 돼요. 아, 영업 준비가 아니라 개업 준비부터. 개업 준비부터. 그럼 개업 준비가 뭐야? 장사를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돈도 필요하겠지만 당연히 뭐 가게가 필요하죠. 그러면 임대차 계약을 하는 순간부터 이 사람 상인이 되는 겁니다. 상법상. 알았죠? 네. 영업 개시 시가 아니고요. 네, 이거예요. 네, 기억합니다. 그럼 만 17세에는 미성년자는 언제 상인이 될까요? 개업 준비 시대부터. 만 21세 비는 언제 상인이 될까요? 개업 준비한 때부터 똑같아. 만 5세 어린이가 아빠 요구해서 기저귀 사업 장사를 하면 언제 상인이 될까요? 개업 준비 시부터 똑같아. 얘도 다 전부 사람이야, 사람. 근데 뭐가 없어요, 얘는? 영업 능력이 없어요. 알았죠? 그 대신 이제 법정 대리인의 영업에 동의가 필요했지만 상인이 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꼭 기억합니다. 알았죠? 회사는 이제 등기를 하면 상인이 됩니다. 회사는 등기를 하면 된다. 예.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이제 영업 능력이에요. 이게 영업 능력이 없다 그랬죠? 아가는. 이게 뭐냐면 행위 능력이에요. 행위 능력. 그래서 이제 행위 능력인데 에, 이제 단독으로 유한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을 행위 능력이에요. 혼자서 법정 대리인 동의 없이 매매하시는 능력이에요. 이게 미성년자 A가 집을 산다. 법정 대리인의 동의해서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 고2 때 미성년 때 매점에서 아저씨한테 빵 달라 해요. 아저씨한테. 처분을 할 때는 재산, 용돈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동의할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이해됐어요? 이게 행위 능력이야. 그럼 미성년자 상해는 언제 돼? 개업 준비 시부터 하는 거야. 예. 이거는 여러분이 몰라야 되겠습니다. 제가 지울게요. 됐죠? 그래서 이런 거 영업 능력 이건 좀 여러분이 좀 알아두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이제 또 상인에 대해서 사람은 개업 준비 시 판례 기억합니다. 학설은 영어 계신데 우리는 판례를 준비합니다.
그 법인 회사는 우리 회사 종류가 상법 170조에 한명, 합자, 주식, 유한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명자 이렇게 했을 때 명자, 명자 씨 사람 이름 맞죠? 이런 회사는 명자, 인적 회사입니다. 그래서 개성을 주요시하고 조합이에요. 이런 회사에 자기가 주주, 사원이 되고 싶으면 몸으로 때울 수 있습니다. 왜? 그 사람의 개성이 중요시하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 주식회사, 주식회사나, 에, 주식회사나, 유한회사, 이 주유 이렇게 하면 주유. 기름을 주유해봐. 돈을 주유해. 그래서 기름을 주유하면 책임이 있어야 된다. 그게 주유 책임이에요. 주유 책임. 주유 책임은 물적회사. 돈이 최고 중요한 회사예요. 기억합니다. 상법상 회사 법인은 명자 씨가 주유를 해서 책임을 부담한다. 근데 명자 씨는 인적 회사고 주유 책임은 물적 회사다. 돈이 최고다. 이렇게 공부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네. 자, 그다음에 우리 또 다음에 또 배울 게 뭐냐면 이게 보험인데 이 보험 같은 경우는 이제 불특정 사고, 우연한 사고, 대수의 부특이죠. 주사위 두 개를 던져서 합이 10이어 나올 확률이 재수 없으면 바로 나오겠지만 나중에 계속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자는 회사에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하고 어떻게 해요? 보험계약자가 먼저 청약을 합니다. 1회 또는 전부의 보험료를 지급하고 이렇게 했을 때 보험자 회사가 하자 없으면 승낙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험의 종류는 이제 손해보험과 인보험이 있는데 손해보험은 하대보험, 해상보험, 선박, 운송, 자동차 책임보증보험 이렇게 있고 인보험, 사람은 생명상해 질병보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네, 이렇게 있어요. 자, 그래서 왜 설명드렸냐면 우리가 이제 이게 이제 회사를 들어옵니다. 그럼 상법상 회사가 5개 있는데 상법상 회사의 의의가 뭐냐 했을 때 회사 상법상 명자 주유 책임 한명합자 주식 유한 책임, 영리와 법인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상법상 회사가 되기 위해서 영리성과 법인성이라 반드시 있어야 돼. 그러면 모든 회사, 한명합자 주식 유한 책임사가 다 이렇게, 뭐, 영리성과 법인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 영리성이라는 요 개념 꼭 기억합니다. 이윤 추구가 영리가 아니라 요걸 주주에게 분배해야 돼. 네. 만약에 상법상 회사가 되기 위한 요건 두 가지야. 영리성. 그럼 영리성은 이윤 추구면 족하다. 틀렸어. 여기에다가 뭐 있습니다. 그 이윤을 분배해 주는 게 목적이에요. 그 다음에 등기가 돼야 돼. 알았지? 두 가지 기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상법상 회사가 있죠? 이 회사의 종류 이제 이런 것도 시험에 냅니다. 자, 보세요. 자, 여기 이제 소유자를 사원이라 합니다. 주식회사는 주주라고 이런 회사는 사원이야. 주식회사 주, 유, 책임. 자, 이런 거 공부할 때 여러분 보세요. 명자씨가 인적회사고, 요건 개성이 중요한 회사다. 그래서 이제 여기는 이제, 직접 연대 무한 책임이다. 여러분, 이것까지 하기는 좀 그렇네. 여러분 보세요. 한명회사는 이 사원이 회사의 채권자에 대해서 무한 책임을 집니다. 무한 책임. 그러니까 무서운 회사가 이런 회사다. 합자회사는 사원이 이원화되었다는 걸 반드시 기원합니다. 뭘, 반드시 기억합니다. 무한 책임 사원이 있고 유한 책임 사원이 있다. 사원이 이원화되어 있다. 합자에서가 이런 것들은 시험에 내겠습니다. 네, 꼭 기억합니다. 그다음에 대한민국의 거의 90% 회사가 바로 이거 회사예요. 주식회사. 어. 유한 책임이란 말은 이렇게 무한 책임이 아니라 유한 책임이란 말은 자기가 출자한 부분에 대해서만 책임지고 대상치지 않는다. 그래서 대규모 대표적 회사가 바로 이거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유한 책임 회사는 이제 기요미 회사인데 이
주식회사의 축소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유한책임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2022년 새로 들어온 회사다. 이렇게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기억할 게 뭐냐면, 합자회사는 사원이 이원화되어 있다. 이거 꼭 기억합니다. 그 다음에 대규모 회사가 주식회사이다. 그 정도만 기억하십시오. 알았죠? 그 정도. 이해되셨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보험 보세요. 보험. 이제 회사의 종류 이렇게 받고, 보험을 보시면, 이제 법적으로 명확한 정의가 어렵고, 이제 여러 가지 목적이 있는데, 우리는 일반적 정의로 보겠습니다. 보험을 동질의 위험에 놓이는 다수인이 위험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위험단체를 구성해서 통계적으로 대수의 법칙에 의해서 산출된 보험료를 내서 기금을 마련하고 불확정 사고를 당할 때 보험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불확정 사고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미리 돈을 내주고 이제 보험을 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제 보험의 기능은 좀 뭐 경제적으로 좋고 신용성도 있고 다 좋아요. 근데 폐단이 있죠. 보험금을 누리고 이제 고의로 사고를 낸다. 이런 것들이 가장 좀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이게 보험인데 이 개념 정리를 좀 우리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 손해보험 중에서 하대보험이 있어요. 자, 보세요. 보험자는 이제 유식하게 보험자를 보험회사라 그래. 그래서 우리 법학에서는 이제 보험자라 그래. 그럼 이 사람하고 보험 계약을 하는 사람이 있어. 누가 A가 있어요. 그래서 피보험자를 우리가 A라고 할 수 있어. 그럼 계약도 하고 피보험자. 그럼 여기서 손해보험에서 피보험자가 누구냐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이야. 그러면 자기가 계약을 하고 하재보험에 가입하고 하재 났을 때 하재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을 A라 한다. 이걸 자기를 위한 손해보험이야. 근데 계약자하고 피보험자가 다를 수 있어. 뭐? 다를 수가 있네. 다를 수가 있어요. 다를 수. 왜 이래? 다를 수가 있어. 이럴 때는 타인을 위한 거야. 그 왜 이렇게 다르냐? 계약은 내가 하고 돈을 내고 보험금은 얘가 청구한대. 이상하다. 그래서 뭐냐? 임차인이 A가 계약을 합니다. 혹시 집에 불나면 내가 책임질 수 없잖아. 그래서 혹시 불나면 임대인을 위해서 하재보험을 가입합니다. 그럼 나중에 보험금 누가 청구하는 거야? 임대인이 청구하는 거야. 이런 것들. 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걸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계약. 자, 근데 이게 좀 달라지는 게 개념을 보세요. 자기를 위한. 자, 그럼 보세요. 이게 인보험, 특히 생명보험에 와서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가 있다. 이렇게 했을 때, 자, 보세요. 여기에는 보세요. 보험계약까지 피보험자, 인보험에서 피보험자. 아셨죠? 여기에서 보세요. 피보험자는 보험의 객체가 되는 거야. 어? 손해보험에서는 보험금 청구권자인데, 그럼 이게 인보험에서 청구권자는 누가 되냐면, 보험 수익자라는 사람이 따로 나와요. 보험 수익자는, 보험 수익자. 그래서, 그러면 여기 보세요. 그러면 손해보험과 인보험에서의 피보험자의 개념은 동일하다. 틀렸어요. 달라. 여기에서는 보험금 청구권자지만, 여기서는 보험의 객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험 계약자하고 피보험자,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보험을 드는 거야. 자기가 남을 위해서 보험을 드는 걸 타인의 생명보험 계약이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A가 생명보험 계약을 체하고 P, 이 객체잖아, 객체. 얘가 사망하면 그 보험금은 C가 수령한다. 얘가 보험 수익자가 돼. 와, 엄마가 아빠가 돌아가시면 딸에게 준다. 엄마가 죽으면
아들에게 준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야? 그래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야? 피보험자지, 피보험자, 피보험자. 이 사람이 뭐가 된다 했어? 보험에, 예, 객체가 되는 거야. 그럼 이 사람이 허락 없이 이렇게 막 보험을 가입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죠. 만약에 이게, 예를 들어서 이제 15세 미만이니까 정신지체하는데 얘를 보험 돼서 자동차 사고를 내서 보험 다 모았다. 이러면 안 되잖아. 이해됐어요? 그래서 농자, 아자란 말을 쓰는데 농자, 아자는 기머거리, 벙어리 이런 사람들이에요. 심실상실자 막 침 흘리고 있어. 심신미약자, 장애인 등 15세 미만자를 피보험자로 해서 계약을 부모가 체결하고 다른 사람이 보험금을 수령하면 될 수 있을까? 이거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이해되셨죠? 이런 거 진짜 중요합니다, 이거. 알았어요? 네. 자, 그 다음에 또 보세요. 보험 계약자하고 보험 수익자를 했잖아. 보험 수익자가 보험금 청구됐잖아. 이걸 자기를 위한 생명보험 계약이야. 그런데 이게 또 달라요.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 계약. 이게 말이 달라. 그래도 A가 사명하면 보험 청구권은 B가 갖는다고 A가 계약하는 거야. 알았죠? 계약자가 A가 자기가 계약을 해. 내가 죽으면 보험금은 얘에게 주세요. 제 딸에게 주세요. 제 아들에게 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야. 이해됐지? 예. 그래서 이거는 이제 수익자를 바로 정하는 걸 우리가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이라 하는데 그 문제되는 건 뭐냐? 바로 이거 타인의 생명. 이게 가장 중요한 거야. 이게 피보험자의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 이 피보험자는 뭐 여기에서는 뭐가 되기 때문에 보험의 객체 대상이 되기 때문에 되게 중요하다. 얘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거예요. 타인의 생명보험계.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예. 어떤 경우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예, 이 보험은 이제 이렇게 보험 사고를 고의로 노리고 가입하고 사고에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다. 특히 여기서 많이 발생해요. 여기. 이해됐어요? 예. 이것도 여러분 기본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알았죠? 뭐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아내가 또 남편이 아내를 몰래 좀 이렇게 대화를 해가지고 죽으면 자기 처먹고 막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럴 일 없겠지만 예. 그래서 예방의 효과를 감소시키면서 사고 발생이 높아지는 경우 있습니다. 인위적 사고가 발생할 수 있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폐단이 되겠습니다. 예, 여기 폐단. 이해됐죠? 예. 자, 그럼 보험 계약의 내용에 따른 분류를 보시면 했어요. 예. 손해보험은 보험 사고에 생길 피보험자예요. 그럼 손해보험에서 피보험자는 누구냐? 보험금 청구권자죠. 예. 인보험은 두 가지가 있다. 피보험자가 있고, 그 다음에 보험금 수익자가 있다. 보험금 수익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거고, 피보험자는 객체다 이 말이에요. 알았죠? 피보험자 객체. 그러니까 보험에 가입하면 피보험자가 누가 개입 건강보험도 피보험자 누구인가 이렇게 나오는 게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자, 손해보험은 보험사고가 생길 때 피보험자의 재산상 손해를 보상하는 것을 목적로 한다. 그 피보험자의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의 재산상 손해를 보상. 인보험은 사람의 생명의 신체에 관해서 뭐 아시겠죠? 이거 어렵지 않죠? 손해보험은 하재, 운송, 해상, 자동차, 보증이고, 인보험에는 생명보험, 다쳤을 때 질병, 아셨죠? 아팠을 때. 정액보험과 부정액이 있어요. 정액이란 말은 보험의 정액 금액이 정해놨고 부정액은 정해놓지 않았다. 정액은 미리 정해진 보험금을 사고 발생 시 지급한다는 것이고 부정액은 모르겠다. 아직 정하지 모르고 나중에 사고 났을 때 정하자.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시면 여기 이제 이 보험 정적기법이 되게 중요한데 다음 시간에 할게. 왜 이렇게 내려갔지? 자, 그래서 이제 보험 계약의 성립을 보시면 이 보험 계약은 당사자 사이에 약정한 보험료를 내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뭔 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계약이야, 계약. 그럼 계약은 우리가 법률 행위죠. 계약이 이게 보험도 계약이 되는 거야. 뭐야? 의사표시가 합체되는 거야. 청약과 승낙이 합체되는 거야. 이걸 계약이라잖아. 그럼 봐. 보험자가 있어. 그럼 보험 계약자가 있죠. 계약을 체결하는 사람이야. 이 사람이 먼저 보험료 약정을 합니다. 청약을 합니다. 최초 보험을 납입해요. 그리고 이 보험자가 어떻게 해야 승낙을 하면 30일 내에 해야 돼요. 이렇게 청약과 승낙이 합치되면 됩니다. 그럼 우리가 뭐 보험 계약이 성립하잖아. 그럼 이게 뭐야? 이 낙성 계약이지. 이 보험 증권 작성은 아니에요. 알았죠? 이걸로 하는 게 아니고 예로 된다. 알았죠? 예. 계속 나오는 겁니다, 이게. 자, 이렇게 이제 보험 계약자가 좀 이렇게 깨알같이 써놓은 거 있잖아요. 그죠? 거기에 이제 읽고 도장 찍고 이렇게 하면 이제 보험회사에서 이제 뭐 하자 없으면 바로 한다 이 말입니다. 이 보험 계약의 법조 성립에서 낙성 불효식이다. 이게 뭐 이게 청약과 승낙 의사표시 있으면 되지 뭐 특별하게 쓰고 이런 거 거기에 구애받지 않는다. 유상 쌍무 서로 했잖아요. 유상이 뭐야? 아, 돈을 내야지 얘는 뭐 내? 보험금 지급을 약정하고 얘는 보험료를 내고 그죠? 단체성이란 말은 이 사람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생명보험에 가입할 수 있잖아. 사행성, 합법적인 사행성이야. 로또 복권 가치 그런 것들 최대 선의성이에요. 부합 계약성이란 말은 동일 또는 유사한 계약을 대량으로 체결할 때, 지금 뭐야, 이게 약관 같이 기본 종이가 있으면 그게 도장만 찍는 그런 계약이 있죠. 그런 걸 부합 계약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도 그런 거예요. 자, 낙성 불호식 계약, 보험 계약은 보험자와 보험 계약자 사이에. 그래서 보세요. 앞에서 계약을 잘 이해하면 그건 쉽다 이 말이에요. 의사 표시만으로 성립합니다. 특별한 요식 행위를 요하지 않습니다. 유물 계약도 아니다. 보험료 수령이나 보험 증권 작성이나 발행 의무와도 무관하다. 보험자 책임은 당사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최초로 보험료를 지급받은 해부터 시행됩니다. 그래서 보험료를 받은 그때부터 이제 보험이 이제 시작된다 이 말입니다. 유상 쌍무 서로 대가적 관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뭐 기본이죠. 네. 단체성. 보험자와 보험객자 사이에 개별적으로 체결되고 보험자 상호 간의 직접적인 결합관계 존재하지 않지만 보험계약자는 보험자에 대해서 개별적 권리 의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단체성을 지니고 있다. 사행성, 최대선의성. 자, 계약도 복권처럼 도박처럼 사행성 계약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합법적인 거죠. 예. 그러나 이 공소양속, 반사의 질서에 반하는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험계약은 적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당연히 적법한 계약이죠. 그다음에 최대 선의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상행이에요. 그러니까 보험도 영업적이죠. 그래서 이 보험회사가 상인이 되는 겁니다. 기타 뭐 계속성 뭐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뭐가 있냐면 예, 이 부합성이 있다. 부합성 동일한 계약을 계속한다. 이 부합 계약은 예, 약간에 관한 내용과 거의 동일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겠습니다. 음, 이 보험 계약도 우리가 계약이기 때문에 뭐요? 이 의사표시 합치가 있어야 된다. 이거 꼭 기억합니다. 그래서 보험자와 계약자가 이렇게 승낙에 있으면 된다. 법적 성질 똑같죠. 우리 옛날에 배웠던 거하고 낙성, 불효식, 쌍무, 유상, 단체, 사회성 이런 것들을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뭐예요? 이 손해보험과 인보험 종류들. 그러면 기본적으로 여러분 알고 계시면 되고 자, 폐단 어치책이 있었습니다. 자, 이건 아까 제가 안 했는데, 자, 이게 이렇게 폐단이 있어요. 이렇게 폐단이니까 이제 보험금을 노리고 이제 고의로 사고를 치고 이렇게 했을 때 폐단이 있죠. 그걸 억제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고지 의무가 있습니다. 고지 의무. 이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고지 의무란 말은 중요한 사실을 알려요. 아, 나 막 짝꿍댕이인데 짝꿍댕이 아닌 걸 알려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왜 수술할 때 비용이 많이 들기. 그리고 부실한 거짓 고시를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고지 의무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게. 예. 그다음에 위험 변경 증가 통지 의무가 있어요. 아니, 이 사람 맨날 아파트 지을 때 보면 고층에 올라가지고 이렇게 뭐 트레인 같은 거 모는데 그럼 이제
자기가 이제 이게 보험 들 때는 제가 사무직이라 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게 올려가서 일하고 있어요. 그럼 이게 될까 안 될까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통지 의무, 인위적 사고에 대한 면책 의무. 그 고의로 사고 냈을 때는 면책되는 거예요. 이 보험범죄, 사기죄, 살인죄, 사문서 민소죄 이게 형벌이 일어서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형벌로 처벌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요즘 새로운 보험 상품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보통 범칙금 대행업 뭐 이런 게 뭐냐면 운전자 보험 같은 게 있죠. 그랬을 때 이제 뭐 변호사 비용 대신해 준다 이렇게 좀 신종 이제 보험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혹시 운전 안 하시는 분 있으면 이 자동차 보험 중에 종합보험 같은 거 반드시 드셔야 됩니다. 아셨죠? 이거 보험을 안, 특히 책임 보험은 아주 기본입니다. 이런 걸 안 들고 운전하다 그러면 이제 큰일 납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그런 이제 내용들이 있었고, 그래서 여기 이제 우리 여기 이 개념 정리에서 임보험의 타인의 생명보험 계약, 이건 반드시 기억합니다. 알았죠? 다- 다음 이제 중간고사 보고 우리 이제 우리 그 전에 거 복습해줘. 뭐 복습 뭐해? 시험 본 거 복습해 안 해요. 이제 9주차 바로 들어갑니다. 알았죠? 예. 이해됐어요, 여러분? 예. 또 공부하시고. 이 회사의 유형에서는 이 합자회사 중요합니다. 꼭 그다음에 주식회사 이런 것들 꼭 기억합니다. 그다음에 이 상법의 회사가 되기 위해서는 영리성과 법인성인데 반드시 분배가 있어야 된다. 이런 것들 꼭 기억합니다. 이렇게 영리 이윤 추구로 족한다 이런 말 하면 틀렸어요. 알았죠? 이윤 추구 플러스 분배가 있어야 된다. 이런 것들 또 특정적인 걸 알아두시고 영업 능력. 그다음에 상인의 자격은 자연인은 기업 준비하는데 얘는 등기하면 된다. 법인은 그러면 언제 상인이 될 것인가? 상인, 의제 상인과 당연 상인이 있다. 당연 상인에 대해서는 자기 명의 기본적 상인 중에 하나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영업성을 가지고 계속 반복을 해야 된다. 이해됐죠? 이런 거 여러분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까지 하고, 이렇게 하고, 이제 여기까지 이제 시험을 보겠습니다. 보고 이제 9주차부터는 이제 공중적계고 프랜차이즈 이 내용들을 이제 사례를 통해서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자, 여러분 이제 잘 시험 보시고 우리 이제 9주차에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